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여당이 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문제와 전관예우 논란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친 발언을 비판하며 의혹 방어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을 맞아 수도권에서 치열한 유세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와 인천, 서울을 넘나들며 2조 심판론을 역설하고 이재명 대표는 격전지인 서울 한강 벨트를 가로지르며 정권 심판을 호소할 방침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발 리스크로 꼽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들끓는 여당 측 요구에 한발 양보한 건데 의정 갈등에서도 유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장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해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주유소 직원이 지인이 준 대마를 흡연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GTX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 운행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승용차로 45분, 버스로 75분 걸리던 이동 시간은 20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주말인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황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당대표의 막말 논란까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의 부동산 문제와 전관 예우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검찰 퇴직 이후 다단계 업체 관련 사건 거액 수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친 조국 혁신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펼친 건데 조국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다른 민주당 후보 의혹까지 겨눴습니다.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현대차 임원 재직 당시 20대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딸이 대학생 때 11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 공영훈 후보와 화성을에서 맞붙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거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후보들 의혹 방어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흑색 선전과 막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의혹을 키우는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유세,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대사를 바로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이던 딸이 11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탠 것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양 후보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퇴근길 인사 현장에서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과 당원, 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선거운동 과정에 잠적을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악의적인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하고 언론개혁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다음 달 1일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김용민 TV에 출연해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 시절 늦깎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를 분명히 가졌을 것이란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일본군 장교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이수정 후보는 최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점에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에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을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의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민생을 더 깊게 촘촘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옹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여야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핵심 승부처,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잇따라 반도체 지원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제3지대 정당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는 서울의 한강 벨트, PK의 낙동강 벨트와 함께 총선 3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반도체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밀집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14개였던 지역구는 16개로 늘었습니다. 영향권인 성남, 오산, 이천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석으로 경기도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의석이 몰려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반도체 벨트 14석 가운데 12석을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서륙을 벼르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부각하며 반도체 지원 특별법 카드로 표심 공략에 나선 이유입니다. 수원에 온 것이 지금 4번째입니다. 반도체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불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도체 메가시티 구상과 규제 개혁 그리고 세제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 또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거대 양당은 지역 맞춤형 인재까지 배치했는데 제3지대 정당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을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에선 현대 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삼성 반도체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화성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반도체 특성화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높여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되고 싶으면 화성으로 유학을 오는. 동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파전이 예고된 건 경기 화성정과 용인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정에선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유경준, 개혁신당 이원우 후보가, 용인갑에선 민주당 이상식, 국민의힘 이원모, 개혁신당 양양자 후보가 맞붙습니다.
30, 40대가 대거 유입된 반도체 벨트는 정치 현안에 민감한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인 오늘 사흘 연속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부천을 찾은 뒤 인천으로 넘어가 부평,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경기 김포를 거쳐 서울 강서와 양천, 구로를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행군 유세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석천호수를 시작으로 송파 3개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강동갑과 광진을 지역구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중성동을과 용산, 영등포를 거쳐 서대문갑까지 하루에만 10개 지역구를 방문해 후보들과 지지 유세를 펼칩니다. 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 요충지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험지로 꼽는 곳인데요. 지역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상대로 부산시장까지 지낸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북서쪽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갑 지역. 구포시장과 구포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권이 오래전부터 발달했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2개 노선이 더해져 부산 도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보수 민심이 강한 부산이지만 진보 성향 후보도 여러 차례 선택해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최근 4차례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승패를 주고받아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은 옅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북구 토박이이자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낙동강변 공원을 더 발전시켜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98% 공약 이행률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재수는 말을 하면 말을 지키는 사람, 공약을 하면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 의원이 험지 탈환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만 5차례, 여기에 부산시장까지 지내 경륜을 강조하며 북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포역에 정차하는 KTX 전용 구간을 신설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해 부산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산시장을 했고 5선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북구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부 동이 다른 지역구로 분리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험지로 꼽는 지역에서 성사된 현역 맞대결.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후보들의 공약과 추진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콘센트를 들고 건물 안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쪼그려 앉아 뭔가를 설치하더니 멀찍이서 사진도 찍습니다.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가 경남 양산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설치 일주일 만에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장비가 하나 있어서 우리 그냥 사전투표 용품인 줄 알고 여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가도 불은 깜박깜박 하길래 이틀인가 3일이라도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한 결과 인천과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10cm, 세로 8cm 크기의 카메라는 이 정수기 뒤편에 붙어 있었는데요. 사전투표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인 척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적발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밀 감식하고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정확한 투표 인원을 세려했다며 사전투표소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기를 잡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스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별하게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외교부가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사가 공수처가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이례적인 단명 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신임장 원본도 제출하지 않은 대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한 호주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호주에도 적지 않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 4일. 하지만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한 뒤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은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한 호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이 대사는 결국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귀국했습니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 귀국 명분이었는데 일부 공관장만 모아 방산회의를 한 전례가 없다 보니 이 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에도 이 대사는 바쁜 방산 일정을 소화해 나갔지만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 일주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장이 임명 25일 만에 부임지에는 열흘 정도만 머무르고 사퇴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호주에도 적지 않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또 사실상 급조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위해 이 대사 외에 대사 5명을 갑자기 국내로 불러들이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만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안산 지원 유세에서
이전 대사 자진 사퇴를 언급한 뒤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다 느끼면 자신들은 눈치 보지 않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전 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이전 대사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가 총선 민심에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일 뿐이라며 관련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어차피 이럴 걸 왜 임명해서 국가를 망신시켰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진실규명이 진심이라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공천을 철회하고 최상병 사건과 이종섭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꼽던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들끓는 요구에 한 발 양보한 건데 여당에서는 의정 간 갈등에도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표를 수리한 건 강경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전격적인 결단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사에 대해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선거 공작이라고 그동안 단호하게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급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악재를 차단해야 한다,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물민 요구가 거듭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그림으로 사퇴를 매듭지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름 민심에 화답한 건데 여당에선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숫자 집착은 오기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숫자 2,000명을 고집하지 말자는 게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걸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2,000명은 절대 못 바꾼다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이를 의제로 다룬다고 해도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집단, 나아가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대화 주체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의사 증언과 의료개혁은 한일 관계 정상화나 노조회계 투명화, 건설 현장 폭력 혁파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결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확실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할 거라는 전망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인이 의사들을 매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며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뽑아야 한다고 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책을 계속 발표하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는 아예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해서 환자들의 불편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뒤 일단 미뤄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근무 시간 단축 등 전공의가 요구했던 근무 환경 개선책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한 달이 훌쩍 넘게 전공의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채워오면서 누적된 피로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겁니다.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는 아예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크게 줄어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직을 일주일에 3번 서시고 그 뒷날 바로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도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중환자 그리고 응급 환자 진료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적기를 놓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특히 서울 빅5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하셔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평과 불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을 붙이기 직전 대마를 흡입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에 주저앉아 바닥을 기기 시작하더니 돌연 주유기를 꺼내 들고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실을 들렀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남성의 몸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때문에 남성이 이동할 때마다 불길은 더 커지고 화들짝 놀란 주변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유소 직원 30대 김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김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지르기 5분 전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지인이 준 대마를 흡입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직전 주유소를 찾았던 김 씨의 30대 지인을 마약 소지 혐의로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 지인은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 마약류 투약이 추측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자들은 조사 후에 구속 여부 신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와 함께 실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마약을 구한 경로와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목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래방이 영업 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석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 모두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4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처리 여파로 석계역에서 돌고 지역 방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낮 1시쯤 복구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레미콘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고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SNS 조건 만남을 통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나쁜 어른들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역시 중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직전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합니다. 사건은 재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용돈이나 게임기를 대가로 주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수법. 아이가 고가의 물건을 지닌 걸 본 피해자 부모가 사실 파악 후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받은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는 합의했고 형사 공탁을 걸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 이어진 항소심엔 피해자 부모와 여성단체가 낸 엄벌 탄원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이 수십 차례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피고인 6명은 사죄와 함께 직장에서 파면됐고 공탁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일을 전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 중형 구형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공판 검사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로 봐달라며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자는 게 법을 만든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판부를 향해서만 반성하고 공탁했다며 가명을 대가로 내는 공탁금은 유전무죄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금전 배상을 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데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는 사건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5월 1일 열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근 물건을 사는데 국경이 없어지며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상담 건수는 1년 사이 16.9% 증가했는데 특히 해외 직구 상담이 60%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물품 직접 거래 상담이 136% 급증하고 알리 상담 건수는 3배가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반품을 했다고 하는데 알리 측에서는 반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반품이 지연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사업자는 배송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실제 배송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환불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는 이용자가 1,500만 명이 넘고 거래 금액도 커지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 정보를 넣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어쨌든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프로필 사진과 계정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한국인이 아닐 때는 여권 번호까지 수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다 보니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PC를 어느 종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머무르는 시간이 몇 분이고 몇 초이고 어떤 그 개인정보의 어떤 영혼까지도 탈탈 털리는 그런 범위까지도 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리, 테무 모두 해외 법인이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리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막연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국내 사업자들이 취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워킹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이용자 800만 명을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렸지만 테무는 580만 명까지 단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소비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판매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규제 강도에 따라 은행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제 관심은 은행이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칙 이런 규정이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영업 행태나 관행 또는 어떤 내부 통제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별 감독과 검사, 소비자 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를 발족시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일단 완전 판매 금지를 포함해 고객 특성을 고려한 제한된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가 능사는 아니라면서 전문가와 업권별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과 판매사 간 완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확실히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를 허용하되 직원의 핵심 성과 지표에 판매 실적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연계해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조금 더 미래지향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은행권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가 또다시 불완전 판매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 동탄 사이 34.9km 구간 운행이 오늘 동탄역에서 잠시 뒤인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에 출발하며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새벽 1시쯤 마지막 열차가 강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길어지는 만큼 열차 도착 시각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통 첫날인 오늘은 우선 수서에서 동탄까지 구간 4개 역 중에서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입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대북 감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은 초소형 위성까지 합쳐 수십 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북한도 추가 위성 발사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최근 평양 중심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6월 이후부터는 정식 임무 수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호기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인 EO-IR을 탑재한 1호기와는 달리 2호기부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가 탑재됩니다. 구름 낀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1호기와는 달리 전천후 관측이 가능합니다. 미 업체와 필요한 사안을 좀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날짜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 같은 중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소형과 초소형 등 수십여 기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2시간 단위로 감시하는 중대형 정찰 위성의 공백을 메워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이어 위성 5기로는 한반도 방문 주기가 길기 때문에 북한을 밀착 감시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소형 및 초소형 정찰 위성을 50기 이상 궤도에 올려 재방문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북한을 CCTV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정찰 위성은 우리나라에서 발사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우리 업체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소형 지구 관측 위성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위성 사진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진입로와 발사대에서 방수포로 보이는 푸른 물체가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사 과정에서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위성기술 이전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북에서 온 새터민 부부의 특별한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늦게식을 올린 두 부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두 부부의 전통 혼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절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단상에 올라 절을 하자 한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 맞절합니다. 신랑 없지 신랑 신부 상환 건배 신랑은 업으려고 신랑 신부는 표주박전을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전통 혼례식의 주인공은 이북에서 온 이일덕 씨와 박효심 씨 부부입니다. 신랑이 부부 화합의 상징인 기러기를 신부 측에게 전달하는 전할례를 올립니다. 장인 장모가 기러기를 직접 받아야 하지만 북에 있는 부모님을 향해 창문 밖에 두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식을 마친 두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항상 지금처럼 옆에서 이쁘게 힘들거나 아프거나 항상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부부의 아이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혼식을 결심했습니다. 와이프들은 엄청 원하더라고요, 이런 걸. 애 셋 낳고 이렇게 된대요.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축하하러 온 친구들도 경사에 한껏 들떴습니다. 뭔가 마음이 먹먹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두 부부가 뒤늦게 식을 올린 이유는 경제적 형편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 가운데 혼례비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 부부처럼 혼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답을 가장 많이들 꼽았을 정도로 결혼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알려진 한국의 집은 이 씨 부부처럼 새터민이거나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상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피로연이랑 사진 촬영, 영상 촬영까지 모든 절차를 전액 무료로 제공드리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1월 4일까지 매주 진행되는데 결혼식 60건과 돌잔치 30건이 올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달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서식지인 경북 울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260여 그루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폭설이 잦았지만 이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난 건 처음이라 원인 파악이 시급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도로 옆 경사면에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면 군데군데 흰 눈에 뒤덮여 무더기로 쓰러진 소나무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니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서식하는 금강소나무입니다. 지난달 경북 울진에 쏟아진 80cm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집계된 피해목만 262그루에 달합니다. 예년과 달리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계속해서 내리면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능선부와 계곡부 사면의 소나무들이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지역에는 과거에도 폭설이 내렸지만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설만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이상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울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금강 소나무가 기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군데군데에서 집단적으로 고사되는 현상이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면 수분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물이 부족하면 나무는 기공을 닫고 광합성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나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기후 스트레스입니다. 기후변화가 제주도 구상나무에 이어 소나무 생태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은 울진 금강소나무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 46명 중에 4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교통부는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보츠와나에서 남아공 북부 림포포 지역 모리아 마을로 향하던 버스가 림포포 마마트라칼라에서 50m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8세 소녀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통부는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다리 차단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서 버스가 다리를 넘어 땅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전체 학교의 3분의 2가 파괴되거나 부서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는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자 지구 학교의 68%가 기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학교의 38%는 전면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파괴됐고 30%는 복구가 필요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OCHA는 이스라엘군이 학교 건물을 군사작전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구금이나 신문시설, 군사기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화산 폭발이 이어지면서 화산 분출과 북극광인 오로라가 어우러지는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지난해 12월 분출했던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비크 반도 그린다비크 화산이 몇 차례 붉은 요감을 토해냈습니다. 동시에 이 화산 분출구의 상공에는 신비한 초록빛의 오로라가 일렁거렸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이어집니다. 현재 경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오후에 매우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개도 문제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옷차림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가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0.1도, 안동이 3.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7도, 부산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